안녕하십니까. 이슈 리포트 강아랑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다산 정약용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이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목민심서의 저자죠. 그러나 다산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것, 배워야 할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든 측면이 요동치는 격변의 시기에는 다산의 삶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산은 영조 38년 경기도 광주군 마현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데 서구에서 불어닥친 변화의 기운이 중국을 거쳐 서서히 조선에 상륙하는 폭풍전야의 시대였습니다. 뼈대 있는 양반 가문 출신인 다산은 22살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28에는 문과에 급제하면서 관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실력이 출중하고 인품 또한 겸손해서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지만 극심한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산의 벼슬길은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결국 1800년에 정조가 급소하자 다산은 더 이상 관직에 머물지 못하고 험난한 유배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40세부터 57세까지 무려 18년이나 계속됐는데요. 다산은 인생의 가장 고단한 시기를 벅찬 역사의 한 장면으로 승화시켜냅니다. 그런 다산의 삶을 그의 꿈, 세계관, 학문관, 인생관의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산은 종종 왕정시대를 살았던 민주주의자라고 불립니다. 철저한 유교 질서 속에서 나고 자랐지만 다산의 마음속에는 백성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민본 사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산이 주장했던 여전법은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백성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토지의 공동 소유와 마을 단위의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다산은 또한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부국강병을 강조합니다. 당시 근대화의 물결에 저항했던 조선 기득권층들과 비교해보면 다산이 꿈꿨던 세상이 얼마나 진보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산은 유교적인 관념론을 과감히 벗고 철저한 실용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그의 실용주의는 경기도 암행어사와 황해도 곡산 부사로 활약하면서 관료 세족들의 부패와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직접 목격한 데서 출발합니다. 다산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찰물을 강조했는데요. 찰물은 물정을 살핀다는 뜻인데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냉철한 상황 판단을 토대로 백성의 고충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산의 실용주의는 집필활동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다산이 일생 동안 500권이 넘는 서적을 집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먼저 기존 자료와 문헌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하고 재배열한 뒤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편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요즘 창의력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것들을 조합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다산이야말로 창의적 편집의 원조라고 하겠습니다. 다산의 관심은 정치와 경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군사, 과학, 법률, 행정, 역사, 지리, 의학 등을 깊이 연구해 다방면에 걸친 저서를 남겼습니다.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도 다산의 작품입니다. 다산은 당시로선 첨단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거중기, 유형거, 농로를 개발해서 10년이 걸릴 예정이던 공사를 2년 반 만에 끝냈고 공사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만연했던 천연두는 민중을 가장 괴롭혔던 질병입니다. 다산도 6남 3녀 중 무려 4남 2녀를 천연두로 잃었는데요. 곡산 부사로 재직할 당시 천연두 연구에 본격적으로 몰두해 천연두 치료서인 마과회통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배 기간 중에는 살인사건 수사의 실무 지침서라고 할 만한 흠음심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은 자기 통제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정조의 급서 후에 다산의 가문은 천주교도라는 이유로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셋째 형인 정약종과 매형인 이승우는 사역을 당했고 둘째 형인 정약전과 다산 자신은 멀고 먼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생이 곤두박질치는 순간에 다산은 잡보자기 대신 자기 완성을 향한 위대한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유배지인 강진의 다산 초당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제야말로 공부할 때가 됐다. 가문이 망했으니 오히려 더 좋은 처지가 된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산은 정치권에 대한 원망을 사귀고 치열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냅니다. 500여 권의 저서 중 국가 경영에 대한 경세유표 48권, 지방관리의 바른 처신을 다룬 목민심서 48권, 형벌지침서라고 일컬어지는 흠음심서 30권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상황에 적용해도 전혀 손색 없는 고전 중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산이 28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집에 돌아 지은 시 중에 둔졸 난충사, 공념 원효성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둔하고 졸렬해 임무 수행이 어렵겠지만 공정과 청렴으로 정성을 바치길 원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초심을 평생에 걸쳐 지켜왔기에 사후 200년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다산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유배가 풀린 후 고향에 돌아온 다산은 남은 여생을 지필과 후학양석에 힘썼는데요. 그의 생가에는 겨울철 시냇가 살얼음판을 건너듯 조심하고 삼간나는 뜻의 여유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산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격변기를 살았던 천재적 지식인으로서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 사회개혁에 대한 변치 않는 염원, 경계를 넘나드는 학문적 호기심, 그리고 무서울이 반치 철저한 자기 제어의 극기를 보여준 다산 정약용. 그는 과연 조선이 낳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